이번 시간에는 노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감염병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이제 외부에 있는 외적들로부터 우리를 항상 방어하는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어요. 그거 마치 우리나라가 안전한 이유는 국군이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몸을 외적으로부터 막아주고 있는 그거를 이제 우리 면역 체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순간 온갖 그러한 질병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데, 그 노인이 되면은 근육만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근육만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도 같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일수록 이제 그 코로나도 조심하라 그러고 마스크를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젊은 사람과 달리 걸리면은 20%가 돌아가시잖아요. 특히 70대, 80대 노인분들은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이게 마스크도 쓰고 집에 좀 계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예방접종을 열심히 맞다 보니까 감염병에 많이 걸리게 되고, 그 다음에 알지 못하는 뭐 그동안에 많지 않았던 악성 림프종, 악성 종양, 그 다음에 백혈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가장 흔한 것이 뭐였냐 하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아프고 그리고 이제 괴로운 병인데, 목 안에 양쪽에 이제 편도라는 게 있습니다.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는, 감시하는 그 기관이 이제 비인두에 있는 아데노이드라는 게 있고, 양쪽 옆에는 편도, 아몬드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걸 편도선이라고 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혀뿌리에 편도선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걸 왈다이어시 링이라고 하는데, 사방에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해 가지고 혹시 나쁜 게 들어오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편도선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편도선은 음식으로 먹을 때는 이게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음식물을 다 맛을 봐요. 그래서 여기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런 것들을 맛을 보고 면역을 만들어내라고 명령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어린 시절에 한 중학교 때까지는 이게 제일 커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퇴화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더 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사실상 그 면역을 감지하고 명령하는 것으로서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래도 지금도 음식을 삼키면은 이 편도선이 이렇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죠. 그래서 입을 벌려봐 하면은 안 보여요. 근데 꽉 누르면 웩 하잖아요. 그럴 때 편도선이 싹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애들 진찰할 때는 일부러 혀를 꼭 눌러요. 그러면 애가 웩 할 때 편도선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진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균한테 지게 되면 이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데, 드물게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수도 있어요. 그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편도선염을 단핵구증이라고 하는 거고, 감염성 단핵구증, 세균성으로 오는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급성 편도선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편도선염은 페니실린계 약을 먹이면 한 3일 후면은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일주일 뒤에는 완전히 낫게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왕비들도 이 편도선염으로 죽은 왕비가 있어요. 이조 시대에 보면. 근데 요즘은 그렇게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편도선염이 면역이 더 약화되거나 균이 더 강하게 되면 편도선 주위에 고름이 차이게 돼요. 그러면은 입안을 벌려보면은 입안에 이 목젖 있는 데가 뻘겋고 퉁퉁 부어 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막 고열에 오한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기를 마취를 하고, 그다음에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거로 마취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이제 절개를 해서 배농을 하는데, 절개를 한 다음에 그 속을 어떤 그 기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다 헤집어 봐야 돼요. 헤집어서 그 얇은 막을 탁 터뜨려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고름이 콸콸콸콸 쏟아지거든요. 뭐 잘못해서 그게 뭐 폐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빨아내는 장비를 거기다가 딱 대고, 그리고 이제 나오자마자 흡인을 해내야 돼요. 흡인해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항생제를 쓰면은 이제 한 3일이면은 이제 확실히 낫게 되는 병인데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방치하거나 아니면은 면역력이 그거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그 농에 포함된 세균들이 그 막을 뚫고 들어갑니다. 우리 이 목으로 들어오게 되면 위아래로 그냥 말하자면 고속도로가 열린 거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급속히 저 위쪽으로는 두개골 있는 데까지, 아래쪽으로는 가슴속까지 이게 퍼지기가 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럼 환자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어요. 제가 경험하게 된 몇몇 케이스들은 이게 너무 급속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퇴임하기 전에 수술했던 환자는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환자를 수술 침대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기관절개술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눕혀서 마취를 하고 기관절개를 해야 되는데 마취할 시간도 없었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해봤더니 열자마자 안이 시커맸어요. 그냥 뻘건 데서 고름이 나온 게 아니라 시커멓게 다 썩어가지고 죽은 거죠. 여러분들 혹시 흑사병이라고 아시나요? 그게 왜 흑사병이냐 하면 모세혈관이 다 막히게 되면은 조직이 새까맣게 변해요. 왜 고기도 오래 놔두면 새까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시커머니까 그냥 이게 시커멓게 돼서 죽는 병이다.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붙였지만 대부분의 흑사병은 혈관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영양 공급하던 그 말단 부위는 새까맣게 변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 환자의 근막이라는 거는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거든요. 심줄 같은 건데 우리 갈비 먹다 보면은 갈비에 질긴 부분 있잖아요. 고기 먹다 보면 왜 질긴 부분. 그 막을 타고 전부 다 감염이 가가지고 머리 밑에서부터 이 쇄골 있는 데까지가 다 썩은 거예요. 근데 그분도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제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도 이제 삼키거나 이런 거를 잘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근막이 다 망가져가지고 근육이 이제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그다음에 신경으로 가는 혈관들도 다 막혀가지고 그걸 작동시키는 신경도 아직은 이제 작동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달 정도나 이제 기다려야지만 이제 근육과 이제 신경이 회복이 되면 그분은 이제 먹고 이제 마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꼭 이런 다중접종자만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스테로이드 치료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또 이런 일에 걸립니다.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맞아보신 적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데 한 번도 맞아보지 않았는데 이런 병에 걸린 분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층 이제 면접을 했습니다,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이분이 무릎이 아팠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용하다는 한의원에 가가지고 용하다는 약을 계속 지어서 드셨던 거예요. 그분은 단순히 이제 무릎이 아파서 무슨 그 한의원에 가서 무슨 탕 이런 거를 이제 먹었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그 스테로이드를 먹어 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 얼굴을 보니까 달덩이 같은 얼굴, 그다음에 어깨에 아주 힘줄이 근육이 많이 붙은 것처럼, 그리고 피부가 얇아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근육은 없는데 이렇게 지방은 많은 체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스테로이드 체형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피부과에 이게 건선이라는 게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각질 같은 게 이제 생겨가지고 무슨 뭐 도마뱀 피부처럼 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본인이 스테로이드라는 것도 몰랐던 거죠, 그분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이런 게 생기냐 하면은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뭐 장기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남의 몸이니까 이거를 우리 몸이 거부를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면역이 하는 역할인데 그 면역을 죽이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장기 이식한 사람들이 뭐 태평스럽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면역 억제제를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분들이냐 하면
항암제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항암제에 의해서 면역이 많이 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위험에 처하는데, 그러면 만일에 이런 병에 걸릴 걸 어떻게 아느냐, 또 그러면 이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는 자기가 이런 위험군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만일에 목이 아프다, 그리고 이게 빨리 안 낫는다, 하루 이틀 기다렸는데도 빨리 안 낫는다, 그리고 열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로 들어가세요. 네, 응급실로 들어가서 보시고, 그러면 이제 꼭 뭐 급성 편도선염이 편도주의 농양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심부 감염이 되는 그런 경우만 있냐, 그런 게 아니고, 이 주변이 그 전 시간에 제가 아주 더러운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더럽기 때문에 이빨이 아주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썩은이가 많은 사람들, 아니면 잇몸이 뻘겋게 염증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인 경우도 이 턱밑 침샘염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고, 이하선염 이런 것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급성 이하선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뭐 볼거리라고 그래서, 그죠? 이거는 이제 전염이 되는 거잖아요. 이하선염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그거는 며칠 있다가 금방 다 나아요. 금방 다 낫고, 내가 친구한테 옮겼더라 하더라도 걔도 또 금방 낫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뻘겋게 되면서 막 굉장히 아프고, 그런 이제 이하선염이 있어요. 이게 세균성 이하선염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서 오는가, 대개는 늙고, 늙으면은 침샘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침샘관도 침이 계속 흘러줘야지만 이게 이제 그 유지가 되는데, 침이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말라붙어요. 시끈끈한 게 말라붙어 갖고 침샘 도관이 이렇게 납작해져 있으면은 침이 나오려고 하다가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입술이 뭐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말하려고 그러면 입이 안 떨어지잖아요. 이 침이 말라붙어 가지고. 그것처럼 그 침샘 도관이라고 하는데, 침샘 도관도 이렇게 말라붙어요. 그게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70대 노인인데 막 더운 데서 땀을 많이 흘린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사우나 같은 데서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나와가지고 물도 안 먹고 그냥 집에 올라왔다가 이제 잠이 들으신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세균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제 감염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노인이면서 탈수가 되는 경우, 뭐 설사를 했다 내가, 그죠? 아니면 며칠째 입이 아파서 밥을 못 먹었다. 그런데 혼자 사는 노인이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영락없이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엄청 아프고 여기가 탱탱 붓습니다. 그래서 이하선염 때는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도 아프니? 그러면 뭐 별로 안 아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어린 애들이 생기니까. 근데 그 급성 이하선염에 걸리면은 손을 대면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픕니다. 그리고 아주 뜨겁고 뻘겋고, 이런 경우는 이제 항생제만으로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고름이 차 있기 때문인데, 그런 경우는 째야 됩니다. 근데 뭐 얼굴을 이렇게 째면은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때는 전신마취를 해가지고 피부를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그 침샘을 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안면신경이라고 그래서 얼굴을 움직이는 신경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퉁퉁 불어 있는 그 침샘을 신경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그거를 정확히 째냐고요. 그러다 보면 째다 보면 신경을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치료를 받고 나면 얼굴이 약간 삐뚤어지거나 그 분지에 뭐 한두 개가 잘리게 되면 뭐 입술이 밥 먹을 때, 물 먹을 때 물이 좀 샌다던가, 그런 부작용을 또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에 물을 자주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자주 마시고, 자기가 그런 탈수 증상이 있다거나 그럴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뭐 레몬즙 같은 거를 타가지고 아니면 오미자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니면 인삼차 해가지고 수시로 이렇게 마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 턱 밑에는 이제 또 턱밑샘이라는 침샘이 있어요. 근데 이 턱밑샘은 끈끈한 액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게 이하선은 귀밑샘은 물을 많이 만들어내서 내가 급히 뭘 먹다가 체해가지고 침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하선에서 그 침을 폭포수처럼 뽑아냅니다. 이제 보면은 침이 막 분사되는 게 보일 정도로요. 굉장히 침이 많이 나와요. 아니 여기 이렇게 침이 많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피에서부터 물을 빨아내 가지고 바로 분사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물과 같은 침이 나오고 여기는 내가 매운 걸 먹었거나 뜨거운 걸 먹었거나 그러면은 혀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끈끈한 액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끈적끈적한 침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턱밑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끈적끈적한 침이니까 이게 속도가 늦어요, 나오는 게. 그리고 이제 우리 침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뭐 칼슘 같은 거를 배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너무 그 고기를 많이 먹거나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음식이 이제 대표적으로 육류인데요.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은 우리 몸을 약알칼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거를 뼛속에 있는 칼슘하고 인산염을 빼냅니다. 그 인산염이 이제 중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화를 시키다 보니까 칼슘이 우리 몸의 피 속에 너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칼슘을 어디론가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콩팥으로 내보내거나 아니면 침샘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콩팥으로 칼슘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면 콩팥에 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요로로 해서 요도로 나갈 때 통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침샘으로 해서 빠져나가다 보면은 그 흐름이 늦은 턱밑샘에서 이게 칼슘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쌓이다 보면 돌이 돼요. 그게 뭐 진주 같은 돌이면 좋은데 쓸모없는 돌이 여기 쌓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침을 빨리 많이 만들어내야 될 때 구멍이 막히니까 쫙 쏘면은 그 돌 사이사이로 침이 겨우겨우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지는 거죠. 더군다나 신 음식을 먹을 때 자주 여기가 아프고 붓는다. 그러면 돌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면 만져보기도 하고 만져서도 만져지는 돌이 있고요. 또 저 깊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작거나 아니면 경험이 적은 의사가 이제 만지게 되면은 모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돌이 있나 하는 거를 이제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대거나 여기에다 대거나 아니면 입안으로 이렇게 대거나 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CT를 찍어서도 이제 알아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있는 거를 몰랐거나 아니면 돌이 있는데도 그냥 살아가지고 돌이 점점 커져요. 칼슘이 계속 쌓이니까 이게 우리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엔 요만한 거 굴리는데 나중에 보면 이만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돌도 엄청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수술하는데도 막 빼내기도 어렵고 여러 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장 나쁜 경우는 이제 노인네인데 뭐 한 80쯤 되신 분인데 옛날부터 돌이 있는 걸 알았는데도 이분이 치료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염증이 생겨갖고 막 이만한 게 그냥 딱딱하게 됐던 거죠.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이제 침샘을 다 제거하게 되는 그런 수술을 이제 받았는데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류를 일단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채나 채소 종류를 많이 먹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산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와 채소를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많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때 이후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 식물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있던 동물을 꺼내가지고 그거를 먹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런 일을 피하려면은 채식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먹는 것까지도 이제 바로 잡으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건강하고 오래 살지 않게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두경부 감염증에 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 강연하시는 중에 시청자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실천했으면 좋겠다 할 만한 것이 있나요? 몸이 이상하다고 느낄 때 바로 뭐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가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고요. 그렇지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지나는데 점점 심해진다 그럴 때는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자기가 몸이 약하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다고 생각되시면은 지체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뭐 약간 반칙을 해서라도 빨리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이렇게 생소했던 두경부 감염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 가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아요. 질문이 있으신가요? 신부 감염증이 오는데 호흡곤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게 여기 호흡곤란이 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돌아가실 수 있다는 그런 그 표시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서둘러서 병원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응급실로 빨리 가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응급실에서도 판단을 두 가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을 삽입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를 절개를 할 거냐. 그래서 기관을 삽입할 정도가 되면 먼저 기관을 삽입하는 게 좋고요. 기관을 삽입할 여유도 없다. 그럴 경우는 급히 여기 그 기도를 절개해가지고 바로 이제 관을 삽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생명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감염증을 치료를 하죠. 이번 강연은 특히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여서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강연의 주제도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강연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두경부에 생기는 양성종양에 대해서인데요. 양성종양이라는 거는 이제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양성종양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